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 외곽에 대길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캔 약초를 장터에 팔고 농번기에는 머슴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대길은 오늘도 깊은 산속 어둑한 골짜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대길의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니, 늦가을의 나비라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얀 나비는 대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대길을 부르는 듯 어딘가로 날아가기 시작했지요. 대길은 무언가에 홀린 듯 약초 바구니를 들고 하얀 나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상하다. 날이 어두워져 이만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발이 저절로 따라 움직이는구나. 나비를 따라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곳인데 이 산 속에 이런 동굴이 있었다니. 대길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나비를 따라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그만 숨이 멎는 듯 하였지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동굴 안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작게 신음하며 웅크렸습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대길은 조심스레 여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길은 걱정스러운 한편 파리한 낯빛을 하고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신비한 분위기가 흘렀고 육체는 언뜻 봐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데도 일이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길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위솥을 벗어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이리 놔둘 수도 없으니 어서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야겠구나.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대길은 장작을 넣어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인의 체온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약초를 입에 넣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약도 소용없고 아무리 장작을 떼워도 체온이 오르지 않는구나. 이래서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대길은 용기 내어 여인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미안하오. 내 다른 방법이 없소이다. 그러던 중 대길의 시선 끝에 여인의 피부가 닿았습니다. 하얀 소복 너머로 비치는 피부는 창백했지만 꿀처럼 달아 보였습니다. 대길은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말라가더니 급기야 중심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단단하게 솟은 것은 어느새 여인을 쿡쿡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여인이 작게 신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대길의 중심은 더욱 단단해져 당장이라도 터질 듯 꿈틀거렸지요. 아픈 사람을 두고 어찌 이러는 건지. 대길은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작은 뒤척임과 가느다란 숨결 하나에 대길의 중심은 껐덕껐덕 반응했습니다. 결국 여인의 소복은 대길의 중심에서 나온 것으로 축축하게 젖어가고 말았습니다. 대길은 점점 눈이 풀려 어느새 미약한 허리짓까지 시도했습니다. 두 손은 본능적으로 여인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두 다리를 벌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끝내 대길의 손이 여인의 은밀한 골짜기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대길의 거친 숨소리에 여인이 눈을 떴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지금 내게 뭐 하는 짓거리요? 아니 그것이 내 말 좀 먼저 들어보시오. 내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요? 사내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여인은 벌떡 일어나 대길에게 멀어졌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치료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요. 핑계대지 마시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소? 정말 다른 뜻은 없었소이다. 하늘을 걸고 맹세하오 믿어주시오. 이런 파렴치한 같으니 내 이 일을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여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길은 무릎을 꿇은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밖을 나가려던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대길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얼어 죽을까봐 두려워 안고 있었던 것인데 내 크게 실수했소. 그대 내가 보이는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길은 갑자기 영문 없는 소리를 하는 여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이는 거냐고 묻고 있지 않소? 그야 당연히 보입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만지기까지 했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나를 만져보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처럼 다시 나를 만져보란 말이오. 여인은 대길의 앞에 앉았습니다. 대길이 아무것도 하지 않자 억지로 대길의 손을 잡았지요. 그 순간 대길은 중심이 아플 정도로 빳빳하게 솟아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떨고 있는 대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대길의 손을 마구 주무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대길은 필사적으로 신음을 참았습니다. 비록 여인의 손은 싸늘했으나 대길의 몸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대길아, 아직 안 자고 있느냐?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셔요. 대길은 황급히 이불로 아래를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홀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 것이냐? 비 맞아서 아픈 것이냐? 그런데 노모는 대길과 여인을 앞에 두고도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여인이 보이지 않으신 겁니까? 이 방에 너와 나 말고 누가 있다는 말이냐? 혹시 일을 너무 많이 해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니지? 대길은 대답 대신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당혹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에게 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요. 대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 노인이 어머니라 하였소? 설명을 할 터이니 어머니를 밖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소. 대길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으나 단단한 여인의 눈빛을 보며 홀린 듯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봅니다. 방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어서 주무셔요.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대길이 너도 어서 푹 자거라. 노모가 방으로 돌아가고 촛불 하나 켜진 방엔 대길과 연희만 남았습니다. 대길은 여인에겐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곤 피가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인 거요? 맞소. 하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오. 기억이 없단 소리요? 내 이름 석자만 기억하고 있소. 김연희 그게 내 이름이오. 여인은 처연해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홀로 산속에 있었소. 내가 죽은 걸 알아차린 건 도적대를 마주쳤을 때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도적을 만났단 말입니까? 도적대는 날 보지 못했소. 그때 깨달았지 내가 죽은 몸이라는 것을. 그럼 그때부터 쭉 혼자 지내셨던 겁니까? 맞소. 아무도 날 보지 못했고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소. 그래서 이상하오. 그대는 내가 보이고 또 날 만질 수도 있으니. 대길은 얼굴을 붉힌 채 다시 한번 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대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소? 대신 조건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드리겠다고 약조하겠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방법을 알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시오. 순간 대길은 연희의 말에 다시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니긴 하나 연희는 대길이 봤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대길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연희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귀신의 몸이긴 하나 앞으로 잘 부탁하오. 다음 날
대길은 약초를 팔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옆에선 연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기웃거렸습니다. 장터에 가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서지요. 방해하지 않을 테니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어? 연희는 대길의 옷자락을 살며시 움켜쥐었습니다. 난 오랫동안 혼자였소. 사람 구경을 하고 싶은데 혼자선 용기가 안 나니 부탁 좀 하겠소. 대길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연희의 눈망울을 보니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뭐에 홀린 것은 아닐까? 결국 대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크게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나도 같이 가도 된다는 말이요? 네, 대신 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붙어 다니셔야 됩니다. 정말 고맙소? 연희는 신이 난 아이처럼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요. 대길은 그런 연희를 뒤따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한 상인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대길은 재빨리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많아 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놀라진 않으셨습니까? 연희는 대길의 품에 안긴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길의 몸은 든든했고 어깨를 감싸 안은 커다란 손은 뜨거웠습니다. 연희는 불현듯 어젯밤 대길이 자신을 끌어안고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군살이라곤 없는 탄탄한 육체를 떠올리니 왜인지 아랫배가 간지러웠습니다. 더 나아가 허벅지 사이를 쿡쿡 찌르던 커다란 기둥을 떠올리니 얼굴이 달라올랐지요. 고맙소. 하지만 나는 보다시피 귀신이라 다른 사람과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다오. 제겐 그냥 산 사람처럼 보이고 만져져.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이 보이면 팔아야 할 약초를 대가 없이 건네곤 했으니까요. 연희는 그런 대길이 실속 없다고 생각되기보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다니 참으로 다정한 남자로구나. 대길과 연희,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장터를 구경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집으로 막 돌아가려던 찰나 어느 노파가 대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 말이십니까? 그래, 옆에 이상한 게 붙었구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아주 몹쓸 악기가 되어버릴 것이야. 대길은 깜짝 놀라 옆에 서 있는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희는 창백해져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악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네의 뜨거운 양기로 차가운 음기를 가라앉혀야 하네. 밤마다 정을 나눠야 한다는 말이지. 뭐라고요? 그래야 악기가 되는 걸 늦출 수 있어.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악귀가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야. 집으로 돌아온 대길과 연희는 방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연희였습니다. 낮에 노파가 한 말 기억하고 있어? 네. 분명 정신 나간 노인이 짓거린 헛소리일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대길은 연희의 담담한 목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산속에서 깨어난 뒤부터 매일 머리가 아프고 알 수 없는 환청이 들리곤 했소. 그런데 그대를 만난 뒤 정확히는 연희는 붉어진 얼굴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확히는 그대가 날 만지고 난 뒤부턴 머리가 맑아지고 더 이상 환청이 들리지 않았어. 대길을 바라보는 연희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은근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소? 어찌 그런 말씀을. 대길은 자신이야말로 환청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천한 몸입니다.
감히 아씨 몸에 손을 대는 죄를 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길은 연희의 행동 거지를 보며 자신과 달리 높은 신분일 것이라 짐작 중이었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긴 하나 연희에게 흘러나온 고매한 품격은 분명 자신에겐 없는 것이었지요. 그럼 일단 손부터 잡아보는 것은 어떻겠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선택이요. 그리고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딱히 손해볼 것도 없지 않소? 연희는 머뭇거리는 대길의 손을 붙잡아 깍지를 꼈습니다. 대길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했고 부드러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손바닥에 닿는 체온에 머릿속에 낀 안개 같은 사념이 없어짐을 느꼈습니다. 대길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늘한 연희의 체온은 대길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대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중심에 거친 숨을 내뱉었지요. 단지 연희와 깍지를 낀 것뿐인데 힘이 들어간 중심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죄송합니다. 흉한 것이니 보지 마십시오. 연희는 불쑥 솟아오른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어쩐지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길이 바지춤에 몽둥이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젖어가는 대길의 아랫도리를 보니 곧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사내의 몸은 저렇단 말인가? 경이롭기까지 한 크기에 연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친 숨을 뱉으며 끙끙 앓는 대길을 보니 도와주고 싶단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주겠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몸을 하고 괜찮겠소? 연희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대길에게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길은 밀착된 연희의 몸을 내려다보며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시작하겠소. 연희는 긴장한 얼굴로 대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해졌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침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아프면 말해주시오. 연희는 그 말을 끝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대길은 깊은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연희의 차가운 손에도 온 몸이 달아올랐지요. 막바지에 다다랐을 쯤엔 참지 못하고 연희의 귀와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연희는 놀라면서도 대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길은 깊고 거친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연희 역시 어쩐지 흐트러진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히 신기한 일이요. 그대와 닿은 것만으로 머리가 더욱 맑아졌어. 불쾌하지 않으신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오늘은 전보다 더 깊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소. 연희와 대길은 쑥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대길과 연희는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대길이 자네 나 몰래 장가라도 갔는가? 새신랑 마냥 화색이 좋아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대길은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연희는 그런 대길을 보며 뺨을 붉혔습니다. 어제는 장터 구경을 하느라 알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대길을 훔쳐보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대길은 다른 사내보다 기골이 장대했고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단정했지요. 내가 만약 살아있는 여인이라면 어땠을까? 연희는 문득 가슴 한 구석에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떠들썩한 소리에 시선을 돌리니 풍물단이 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대길을 잡아 끌어 풍물단 근처로 뛰어갔습니다. 한참 풍물단의 묘기를 보고 있는데 연희의 눈에 다정한 부녀가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다정해 보이는 부녀로구나. 연희는 이제 풍물단이 아닌 부녀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희는 가슴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네. 기억이 돌아왔다는 게 정녕 사실입니까? 그렇네. 내 얘기를 들어주겠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대길은 떨리는 연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연희는 대길의 체온에 의지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안동 김씨 가문 형조 참판 김대감의 장렬하네. 대길은 짐작한 바였으나 놀란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떨구며 마저 덧붙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사랑을 듬뿍 주신 탓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 아버지가 새 어머니와 의붓동생을 데려왔을 때에도 기뻤다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버지가 궁에 나가시던 중에 낙마사고로 목숨을 잃으셨다네. 연희의 손을 잡은 대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을 알았지. 그때 새어머니가 내게 탕약을 챙겨주셨다네. 좋은 분이셨군요. 아니, 그 반대일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건 새어머니의 계략이었다네. 대길의 두 눈이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옵니까? 어느 날 새어머니와 여동생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었네. 낙마 사고에 대한 대화였는데 어딘가 의심스러워 새어머니의 서재를 몰래 찾아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낙마 사고를 주도한 문서를 발견했다네. 아니,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역시 새어머니에게 그리 따져 물었더니 새어머니는 오히려 날 뻔뻔하게 비웃었지. 연희는 씁쓸하게 웃었고 대길은 주먹으로 바닥을 콱 내려쳤습니다. 그것 참 짐승의 탈을 쓴 여자로군요. 맞네. 그리고 내가 찾아낸 증자를 가지고 의금부로 가겠다고 하니 내게 했던 말이 뭔 줄 아는가? 대길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내게 여태껏 네가 먹은 탕약이 뭔 줄 아냐고 묻더군. 설마. 그래, 그건 독이 든 탕약이었다네. 새어머니는 넌 이미 죽은 목숨이라며 날 밀쳤지. 난 바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산속에 있었네. 대길은 떨리는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연희가 느꼈을 슬픔과 절망,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분노로 숨을 몰아쉬는 대길을 향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고 있네만 날 도와 복수해주지 않겠나? 연희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대길은 차마 연희의 부탁을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픈 노모를 모시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비천한 천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천민일 뿐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아씨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다 방법이 있네. 대길 그대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계략에 억울하게 당하셨네. 날 도와주게나. 죄송합니다. 혹여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길은 고개를 숙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연희는 사주의 말만 쏟아내는 대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래,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 괜한 부탁을 했네. 연희는 대길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눈을 감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런 연희에게 하얀 나비가 다가와 위로하듯 살랑거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대길과 연희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지요. 매일 손을 마주 잡은 채 밤을 보냈어도 어쩐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길의 어머니가 고삐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씨, 전 지금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갈 생각입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내 비록 귀신이긴 하나 아픈 사람을 홀로 집에 두고 갈 순 없네. 난 집에 남아 지켜보고 있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대길은 아픈 노모를 위해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약초를 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지요. 바삐 걸음을 옮겨 이제 산 중턱만 넘으면 됐을 때였습니다. 이보게, 빨리 오시게. 저 멀리서 연희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연희의 얼굴은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대길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대길은 울부짖으며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대길이가 왔어요. 일어나 보셔요. 노모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저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대길은 자신의 가슴을 퍽퍽 내려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연희가 울음기 묻은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대의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네. 대길은 눈물로 흥건한 얼굴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대길의 눈엔 슬픔에 잠긴 연희의 얼굴만 보일 뿐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길은 연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고 계시네. 그게 참말입니까? 그동안 이 아픈 어미를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고. 연희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에 젖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길은 연희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픔으로 무너지는 두 사람을 위로하는 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대길과 연희 두 사람은 누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와 아씨 둘만 남은 기분입니다. 나라도 위안이 된다니 다행이네. 연희는 천천히 대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대길은 연희의 손바닥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온기 하나 없는 손바닥이었지만 절망으로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말인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씨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고 피폐해진 마음엔 작은 새싹이 자라나는 듯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우인 최대감님을 찾아가면 도와주실 걸세. 최대감님이요? 나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사주한 문서를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네. 그 문서는 증자가 될 것이고 최대감님께 건네드리기만 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증자를 찾아 최대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요. 대길은 머슴으로 위장해 연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못 보던 놈이네. 새로운 머슴인가? 청지기를 따라 안내를 받으며 마당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젊은 여인이 멈춰서더니 대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대길은 여인이 연희의 의붓 동생 정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인 이대길이라고 하옵니다. 정화는 청아하고 기품 있는 연희와 달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머슴으로 있긴 아까운 인물이구나. 대길을 바라보는 정화의 눈에 요사스러운 탐욕이 깃들었습니다. 웬만한 장정보다 더 넓은 어깨와 탄탄한 어깨, 허벅지를 가진 대길을 보니 절로 안달이 났지요. 한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연희는 불안했습니다. 정화에게 대길을 그리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지요. 자신은 그저 힘없는 귀신에 불과했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밤, 대길과 연희는 저택 별채로 향했습니다. 생전 내가 가장 아끼던 별채네. 이곳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비밀 공간이 있지. 대길은 연희를 안내를 따라가 곧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희가 숨겨둔 문서를 찾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엔 아버지의 다정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신 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될 거예요. 연희의 벅찬 목소리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지요. 대길은 그런 연희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 벅찼으나 한편으론 이젠 연희가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 슬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복잡한 마음을 지닌 채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대길은 무작정 최대감을 찾은 죄로 포박당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대길의 눈빛은 고닫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대길에게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질문했습니다. 네 놈은 누구냐? 누군데 감히 날 찾은 것이야? 대감님 같은 높으신 분께서 저 같은 미천한 자의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대감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최대감은 대길의 패기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돌아가신 형조 참판 김대감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허, 네 놈이 지금 누구를 입에 담고 있는지 아느냐? 그분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분을 해하여 사고로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대길은 품에 숨겨두었던 문서를 꺼내 최대감에게 올렸습니다. 연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길과 최대감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대감은 대길이 건넨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살얼음 같은 침묵을 끝으로 최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 자가 나 말고 또 있느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하였습니다. 대감님께 처음 아뢰는 것이옵니다. 그리하다. 내일 새벽에 바로 그 악독한 계모를 벌하겠다. 참말이십니까? 일단 오늘은 방을 마련해 줄 터이니 쉬도록 하거라. 최대감은 고생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한 방은 처음 봅니다. 대길은 들뜸과 후련함이 섞인 눈으로 최대감이 마련해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반면 연희는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씨, 왜 그러십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절친한 친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구나. 나라면 당장 친우를 죽인 자를 벌할 텐데 말이다. 연희는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래도 최대감님 방에 몰래 가봐야겠다. 그때 갑자기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덮쳐 방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을 잡아라. 이게 무슨 짓이오?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오거라. 사내들에게 끌려간 대길은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더니 최대감이 나타난 것이지요. 어리석은 놈. 천민이면 천민답게 분수를 지키고 살면 될 것을. 그때 최대감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희의 계모였지요. 내가 이 문서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경악으로 떠진 연희의 눈에 들끓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감과 계모는 한패였던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대길이 찾은 문서를 보란듯이 찢어 불태웠습니다. 네 뒷배에 누가 있는지 말해보거라. 대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문초를 가에 불게 하면 그만이요. 만약 불지 않아도 상관없다. 실컷 매질을 해 거리에 내쫓으면 그만이니. 맞습니다. 천민 하나 다친들 누가 신경 쓰겠어요. 또한 살아서 고통받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독한 놈 누가 시켰는지 끝까지 불지 않다니. 사내는 피떡이 된 대기를 거리에 내던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대길의 옆에서 연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제발. 오열하고 있던 중 어떤 노부부가 대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대길이 청년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인겨? 대길이 종종 약초를 챙겨주던 노부부였습니다. 노부부는 대길을 부축해 자신들의 집으로 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대길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씨, 혹시 아씨의 의붓동생이 자주 가는 곳을 아십니까? 대길은 손목에 붕대를 풀며 옆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대길의 상처를 살피던 연희는 깜짝 놀라더니 곧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제 복수 같은 것은 되었네. 대길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 살도록 하게. 아니요. 전 연희 아씨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유언을 잊었는가? 어머니도 제가 이대로 도망치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또 이대로 두면 연희 아씨는 승천하지 못하고 악귀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연희는 대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근래 머리에 바위가 올라간 듯 무겁고 이명은 더 심해진 참이었지요. 아씨, 제게 글을 알려주십시오. 글을 알려달라고?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절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씨. 저 연못 근처에 있는 책방이 정화가 자주 찾는 곳이라네. 대길은 연못 근처에 숨어 연희의 의붓동생인 정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정화가 여종과 함께 책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대길은 기다렸다는 듯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연못으로 들어가 물을 끼얹기 시작했지요. 여인들은 그런 대길을 보며 볼을 붉혔고 정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탄탄하고 그을린 피부 위로 흐르는 물방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한 어쩐지 배꼽 아래가 저릿하고 간지러웠지요. 얼마 못 가 대길과 정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길은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정화에게 걸어갔습니다. 아씨, 절 기억하십니까? 아니 넌 그때 우리 집에 왔던 새머슴 아니더냐? 어머니에게 듣기론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그땐 제가 무지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정화는 대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길의 몸통에 흐르는 물방울을 보고 입맛을 다실 뿐이었지요. 그때 정화의 귀에 또렷하게 밝혀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 아씨가 절 걷어주실 수 있사옵니까? 정화는 대길의 청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낼 것을 알지만 눈앞에 있는 대길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지요. 정화의 간곡한 간청에 결국 계모는 대길을 받아들였습니다. 호되게 당한 천민 따위에게 반항할 기운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대길은 정화를 유혹하여 계모의 비밀 서재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재 깊숙한 곳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은 발견했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외구와 주고받은 밀서 같습니다. 밀서엔 조선을 혼란에 빠뜨려 외구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잡으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엔 최대감의 친필 서명과 도장도 선명히 찍혀 있었지요. 이것도 보셔요. 아씨 아버님의 살해 계획서도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아버지가 이 매국노들의 계략을 알아채시고 관가에 고발하려 하셨던 거야. 이 빨간 서책에 적힌 제조법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대길은 연희에게 빨간 서책을 건넸습니다.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독 제조법이구나. 죽이진 아니하고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그 순간 연희는 홀린 듯 움직여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하 한쪽 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벽이 스르르 열리며 숨겨진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구나.
대길이 뒤따라 내려간 곳은 차가웠으며 반쯤 열린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길은 걸어가다 말고 놀라 걸음을 우뚝 멈춰 세웠습니다. 아씨, 저것은 수많은 부적이 붙여진 문틈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언뜻 시체 같아 보였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의 몸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문에 붙어 있는 붉은 부적들. 저것들이 내 혼을 몸에서 떼어놓고 있는 게야. 그럼 저 부적들을 떼고 문을 열면 아씨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돼. 복수를 끝내기 전에는. 연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진짜 육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대길은 곧장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의금부 대문에 도착한 대길은 보따리에 싼 증좌를 대문 앞에 놓고 투서를 남겼지요. 역적 최대감이 외구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려하고 이를 알아낸 충신 형조 참판 김대감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증자들은 모두 최대감과 그 일당이 직접 작성한 것이니 속히 조사하여 나라를 구하소서. 다음 날 어명을 받든 관군들이 최대감의 사저로 달려가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하는 것입니다. 최대감은 포박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도장과 필체가 명확하여 도망갈 구실도 없었지요. 최대감은 영모제로 사지가 찢기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나라까지 팔아넘기려던 역적이 마침내 제 업보를 받은 것이지요. 한편 계모를 도와 연희의 육체를 결박해둔 무당의 거처엔 원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당에게 해를 당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혼령들이었습니다. 대길이 의금부로 향하는 동안 연희가 그들을 찾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였구나. 고작 몇 푼 때문에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무당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미쳐갔습니다. 연희는 원혼들에게 살려달라 구걸하는 무당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이젠 자신의 육신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대길과 함께 다시 계모의 비밀 지하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대길과 연희는 문에 붙어 있던 붉은 부적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부적을 떼어낼 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적을 떼어낸 순간 갑자기 문이 철컹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이럴 수가. 문이 왜? 그렇구나. 문을 벌려야 하는 거였어. 연희는 무녀가 마지막으로 걸어놓은 사술의 덧침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을 활짝 벌려주게. 그래야만 내 혼이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알겠나이다. 대길은 있는 힘껏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바람이 지하로 불어왔고 연희의 혼이 빛이 되어 육체로 빨려 들어갔지요. 잠시 후 연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마주한 것은 눈물로 흥건한 대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씨, 정말로 돌아오셨군요. 연희는 몸을 일으킨 뒤 대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연희의 계모와 이붓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최대감이 처형당한 후 계모는 공모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연희는 계모가 갇힌 옥중으로 찾아갔지요. 새어머니,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뭐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냐. 새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그 독, 기억하십니까? 연희야 용서해다오. 연희는 계모의 입을 벌려 자신에게 주었던 독을 퍼부었습니다. 계모는 눈을 부릅뜬 채 서서히 굳어가는 몸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불수 상태가 되었지요. 아버지와 저에게 범하신 죄업을 그대로 감내하시옵소서. 계모가 응보를 받는 동안 정화 역시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흠모했던 대길이 자신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연희에게 느꼈던 질투를 몇 배, 아니 몇천 배 더 깊게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고 머나먼 곳으로 팔려가 평생을 노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 모든 원한이 다 풀렸어. 악한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맞는 벌을 받았지. 모두 그대 덕분이네. 대길은 연희를 다정히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어 입을 맞추었지요. 연희가 볼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느낌이 어떠한가? 대길은 연희의 이마에 입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몹시 따뜻합니다. 연희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대길은 나라를 구한 공로로 신분해방과 함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농토와 대지도 하사받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꿈을 꾸듯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 나비가 찾아와 연희의 앞에서 날개짓했습니다. 아니, 저 하얀 나비는 처음 동굴에서 연희를 발견하게 해준 바로 그 하얀 나비였습니다. 연희는 하얀 나비를 본 순간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멍하니 입을 벌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이신가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길이 걱정스런 얼굴로 어깨를 끌어앉아 연희는 더욱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게 있다네. 무슨 말씀이셨는지요?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겨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어 내 혼례식에 못 오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하얀 나비가 되어 혼례식을 보러 올 것이라고.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로 사라져가는 하얀 나비를 보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대길과 연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훗날 악을 이기는 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야담으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정성소지 금석위계라 하니 정성이 지극하면 금석이라도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길과 연희, 그리고 연희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며 선이 악을 이기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